모든 수학 문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수학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1세기 AI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어떤 수학이 필요할까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박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난제의 이해와 발전, 특별히 질문과 토론,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대수기하학자입니다. 대수기하학이라는 것은 대수학과 기하학의 방법론을 융합하여서 연구 대상인 복소 사형다양체의 구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입니다. 순수 수학 분야라서 좀 여러분에게 전공 소개가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러한 수학을 연구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저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이냐,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결합해서 자연의 과학적 방법을 입혀서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자연과학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해서 학문의 문화와 또 궁극적인 목표가 많이 다른데 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며 얻은 지식체계로부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일반적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과학의 범위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초과학 분야죠. 정부에서도 여러 학문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학학단, 공학단, ICT 융합단, 인문사회과학단, 6개의 큰 학문 분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면 과학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퀀텀 점프할 때마다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 수학에서는 아벨상을 제정한 취지와 거의 같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 또는 과학 난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여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발전을 말할 때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써왔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유명한 과학사 학자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962년에 발간된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판으로 한국 번역 책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저서이다. 8만 번 이상 인용되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흔히 쓰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무엇일까요? 한 시대 과학자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이론, 법칙, 지식, 가치 등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을 정의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의 섭리를 패러다임으로 또는 패러다임이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본다. 근데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고 모순이 생기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20세기가 발견한 최고의 개념어라고 많은 과학사 학자나 과학자들이 칭송하는 단어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난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발전하고 난제를 풀지 못해도 난제를 향한 목표에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얻는 많은 과학적 결과와 방법론이 인류의 과학적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과학 난제의 구조, 이것도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사고 틀 안에서 틈새를 메꾸며 연속적인 향상 과정을 밟다가 그 틀 안에서 이제 난제에 부닥치고 서로 모순이 생기면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불연속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다시 연속적인 향상의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과학난제 구조에서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향상 과정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릴 때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또 다른 향상의 과정을 밟게 된다. 21세기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갑작스럽게 다가왔죠. 양자 컴퓨팅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대비해서 양자 과학 패권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경쟁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가 12개 전략 과제 중에서 AI와 양자 컴퓨팅이 탑 2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또 현재에도 언제 양자 과학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과학자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만 다시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 수학의 특징과 성과는 무엇일까? 20세기 수학은 한마디로 힐버트 교수의 23개의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이게 거의 20세기 중반까지 전부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세기에는 인류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수학도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응용하는 부분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수학의 난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20세기 수학의 기원은 데이브 힐버트 교수, 이분은 괴팅겐 대학에 있는 교수입니다. 수학자들은 100년에 한 번씩 1900년 5월 또 2000년 5월 100년에 한 번씩 파리에 모여서 앞으로 100년 동안 수학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수학 발전, 과학을 발전을 통해서 인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힐버트가 1900년 5월에 파리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23개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23개의 문제 중에서는요, 현재 10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7개는 일부가 해결되었고 아직 미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2개고 그것은 밀레니엄 문제로 넘어가고요. 또 힐버트가 문제를 제시했지만 4개는 문제 서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수학은 힐버트의 질문으로부터 그 질문을 풀면서 수학이 발전하고 힐버트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학자 또는 좋은 수학 연구 그룹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힐버트의 23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100년이 지났죠. 자, 2000년 5월 24일 다시 한번 수학자들이 파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클레이 연구소 거기에서 7가지의 밀레니엄이면은 1000년 동안 이 문제를 풀어봐라. 힐버트는 23가지의 문제를 센테니얼 프로블럼이라고 제시했는데 이제 보스턴의 클레이 연구소는 7개의 밀레니엄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힐버트가 어느 대학이 있었습니까? 괴팅겐 대학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괴팅겐 대학을 좀 소개하려는 이유는 20세기 최고의 명문 대학 하면 저희는 하버드, 프린스턴, MIT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괴팅겐 대학입니다.
괴팅겐 대학은 17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세계 수학 물리학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자, 쟁쟁한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우스, 인류가 낳은 최고의 수학자 1명, 2명 정도에 들어가는 가우스. 가우스는 괴팅겐 대학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계 현재 알려진 최고의 난제 리만 가설을 만든 가우스의 제자 리만이 있습니다. 리만은 기하학자인데 유일하게 정수론에 해당되는 리만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기하학의 역사는 before 리만, BR, after 리만, AR로 나눌 정도로 리만이 기하학 분야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힐버트가 중심이 되어서 70여 명의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들이 배출됩니다. 괴팅겐 대학 출신의 수학자들 민코스키, 폰 노이만, 힐버트, 꾸랑, 허만 바일, 에밀 레더. 에밀 레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수학자라고 합니다. 헤케, 펠릭스 클라인, 하세, 여러 정말 수학사에 걸쭉한 인물들이 괴팅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발상지로서 막스 플랑크는 독일의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 있죠.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막스 본, 오펜하이머 유명한 물리학자이죠. 하이젠버그, 파울리, 페르미 이런 여러 물리학자들이 괴팅겐 대학에서 19세기 중반에 엄청난 활약으로 거의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괴팅겐 스쿨에서는 졸업생 기준으로 45명, 교수를 포함하면 7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게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학대하고 또 모든 공직에서 추방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로 괴팅겐 수학과 물리학자들은 대거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괴팅겐 학파가 그래서 몰락이 됩니다. 자, 미국 연구소로 흩어지게 되고요. 꾸랑, 뉴욕 대학의 꾸랑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허만 바일, 폰 노이만, 오펜하이머는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로 갑니다. 괴팅겐 학파가 몰락했다는 것은 나치가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세계의 모든 수학, 자연과학의 중심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세계의 수학과 물리학의 중심이 됩니다. 괴팅겐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큰 사건입니다. 20세기 수학은 힐버트의 23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괴팅겐 스쿨의 수학의 주문기를 이뤄나갑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21세기에 넘어옵니다. 21세기의 수학의 대표적인 난제들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 연구소에서 새 천년 7개 문제를 제시합니다. 버치, 스위너턴, 다이어 컨젝처, 정수론의 문제고요. 하츠 컨젝처는 제가 연구하는 대수기하학의 문제입니다. 나비어 스톡 이퀘이션, PMP 문제가 있죠. 전산수학의 난제입니다. 포앙카레 컨젝처는 위상수학인데 이미 풀렸습니다. 리만 가설이 있고요. 양밀 게이지 이론, 양밀 이론의 존재가 가능하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도와달라 하는 건데 물리학계에서 수학에 정식으로 요청한 난제입니다. 포앙카레 컨젝처는 2006년 마드리드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지 메달을 수상하고 수상을 거부했던 그리고리 페렐만 교수가 해결을 했습니다. 2006년 사이언스 잡지는 페렐만의 증명을 2006년 가장 큰 브레이크 스루로 보도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난제를 풀어서 어떻다는 것이냐. 페르마의 문제와 같은 난제를 풀어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난제를 풀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 난제는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 난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연구 주제의 수월성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 난제는 마치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와 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포도나무 비유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더 좀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과학자들은 과학 난제에 붙어 있어야 과학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자기 연구 주제의 수월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학자들이 어떠한 난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수학계 유명한 필즈 메달리스트 테렌스 타오 UCLA 교수가 쓴 아티클도 보시면 What is a good mathematics? 좋은 수학이 무엇이냐? 문제에 굉장히 스토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스토리가 잘 말할 수 있는 그 서사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20세기와 21세기의 이런 난제, 그 난제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과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수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21세기의 수학의 새로운 미션은 무엇일까? 수학자들에게 인류는 무엇을 요구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 AI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어떤 수학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수학적 원리로 돌아가서 그 수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술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수학적 원리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그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연구 분야가 퀀텀 점프를 해왔다는 것을 많은 공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요, 드디어 이제 돌을 닦지 말고 사회에 나와서 공학자들하고 같이 융합 연구를 해달라 하는 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크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응용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제 간 융합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 분야에 공이 수학적 원리가 직접적으로 산업에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세기 수학의 새로운 미션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적 원리가 AI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 인간의 뇌 구조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적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하게 AI가 편리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는데 수학자들이 그 AI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공학자들과 함께 AI 시대에 우리가 인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수학 이론을 연구해 보자. 또 수학 자체의 난제 해결에 AI 연구가 필요하다. AI approach in mathematics. AI 방법론으로 수학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수학적 분석이 중요한데 인공지능의 데이터 축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리과학 데이터 과학 방법론이 개발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학자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잘 아시죠? 매년 2,500명 정도의 경제인, 정치, 미디어 학자 등이 모여서 지구촌의 현황과 이슈를 토론하는 아주 유명한 참가하면 굉장히 명예로운 다보스 포럼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21세기에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 컴퓨터, 건축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200만 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 당시의 보고서입니다. 21세기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학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여러 선진국들은 수학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많은 퀀텀 점핑을 이루고 있다. 네. 빅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 뇌과학, 컴퓨터 공학과 수학이 융합되는 흐름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러한 내용이 그 당시 다보스 포럼의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수학 난제 해결에 기여한 수학자들에게는 또 어워드가 주어지죠. 예, 여러분 알고 필즈 메달. 예,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장래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임팩트가 제일 높은 거에 대해서 구태여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2명에서 4명까지의 수상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명 정도가 되겠고요. 상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15,000 캐나다 달러입니다. 필즈라는 분은 캐나다의 수학자입니다. 왜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을까요? 네,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아벨 프라이즈라는 상을 만들어서 수학에서도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3년부터 아벨 프라이즈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상금은 70만 유로이고요. 노르웨이 과학원에서 매년 2월에 1명 또는 2명에게 수여합니다. 자, 그러면 필즈상과 아벨상을 동시에 수상한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한 7명, 8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분은 2003년 아벨 프라이스를 처음 만들어서 첫 번째 수상자 장 피에르 세르입니다. 저희 분야의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이분은 필즈 메달을 받았을 때에는 위상수학이라는 분야에서 받았고요. 평생 대수기하의 모든 언어를 새롭게 개척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아벨상을 수학계가 만들었을 때 이분을 첫 번째로 수상자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미적분학은 중고등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이 만나는 접점에 있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각각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발명했습니다. 기호가 좀 다른 것이 있지만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논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문헌을 보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뉴턴이 먼저 1665년에 자연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라는 저서에서 미적분학에 대한 원리를 쭉 기술했고요.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또 한 8년 후에 새로운 미적분학 기호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이란 게 뭡니까? 처음으로 변화를 다루는 미분과 적분학을 만들어서 움직임과 움직임들의 순간 변화를 분석해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과학적 가치는 과학사 학자들이 이전의 100년, 이후의 100년 동안에 이만한 과학적 혁명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적분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을 왜 배우느냐? 네. 처음으로
동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수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학교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속도는 거리를 미분한 것이고, 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그 물체의 위치가 나온다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자, 미적분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 줄 알면은 미적분학을 공부를 잘한 겁니다. 베르누이의 최단 강화 곡선 문제입니다. 미적분학을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죠. 베르누이가 스위스의 수학자인데 1696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점 A에서 점 B로 연결하는 곡선에 물체를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했을 때 A에서 B로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곡선은 뭘까? 그려봐라. 네. 그러면 직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고 원이 있고 사이클로이드가 있고요. 또는 뭐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요, 차수가 6인 당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빨리 내려가는 것은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실험의 결과인데요. 미적분학을 써서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그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물리의 기본 지식과 미적분학의 기본 지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풀이입니다. 사이클로이드. 자, 저 미분 방정식을 잘 세워서 그것을 잘 풀면 x와 y 그 물체의 위치를 매개변수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저 매개변수 표현의 함수가 사이클로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도 이렇게 잘 어린애가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좀 곡선으로 내려오는데 그 곡선이 이 사이클로이드일 때 가장 빨리 내려온다. 자, 이 답을 낼 수 있으면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공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기하학자입니다. 복소 사형기하학 연구실인데요. 대수와 기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건데 연구 대상은 이제 사형다양체입니다. 그래서 사형다양체의 대수적 성질도 있고 기하학적 성질이 있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복소 사형다양체라는 것은 방정식들, 연립방정식들의 공통 해집합을 말하는 건데 그 방정식들의 관계, 상호 구조, 방정식들도 구조가 있고요. 그 방정식을 풀면 해집합이 나오는데 그 해집합도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구조와 기하학의 구조, 다양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분야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의 최고의 한국이 낳은 스타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질문. 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저는 스타 과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스타 과학자는 정답 허준희 교수입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수학자 필즈 메달을 받았죠. 허준희 교수도 대수기하학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수학자입니다. 허준희 교수가 저하고 연구 분야가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저의 수학 앨범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 감상하듯이 이런 게 있구나. 저의 연구의 어떤 큰 그 자취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저희 분야에서 이것도 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새롭게 제시한 러시아 인형 구조. 러시아 인형 구조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 마트리오시카인데요. 모스크바 대학의 짝 교수하고 같이 공부할 때 그분하고 토론할 때 너가 말하는 그 어떤 의미가 우리나라에 있는 마트리오시카라는 그 인형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라. 2015년도 짝 교수의 65세 생일 기념 학회에서 만났을 때 한 말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한 7년 연구해서 복소 사양 다양체의 시켄트 범주에서는 러시아 인형 구조가 있다라는 그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해서 지금도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는 뭐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 보듯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20세기 힐버트의 23개 문제 중에서 14번째 문제에 해당 또는 관련된다고 말하면 당신도 꽤 좋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또 저희 연구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21세기 수학에서는 수학자들에게 뭘 요구할까?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수학도 같이 수학 원리를 가지고 해달라는 거죠.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다변수 암호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 양자 컴퓨팅 시대에는 모든 기존의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으로 국가전략과제 양자 암호 중에서 다변수 암호라고 하는 분야에 크게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실 출신의 많은 수학자들이 이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여러분에게 팁을 좀 주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공부의 특징과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풀리는 문제를 공부하죠. 여러분이 난제를 푸는 건 아니죠. 난제라는 것은 안 풀린 문제를 말하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이죠. 풀이 과정의 엄밀성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풀이가 친절하고 자기의 그 어떤 사고 수준에 맞는 좋은 교과서와 해설서를 가지고 공부하죠. 그래서 문제 풀이 중심의 공부를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모범 답안이 깨알같이 잘 나와 있어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푸는가, 풀 수 있느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는 수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려운 개념은 무조건 받아들인 다음에 그 개념을 써서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 그런 훈련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국제올림피아드 IMO 인터내셔널 매스메티컬 올림피아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20살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이 국가별로 6명이 출전합니다. 하루에 3문제, 한 문제당 1시간 반. 그래서 이틀간 6문제, 그러면 총 9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 각 문제당 7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미 풀리는 문제를 여러분들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자, 대학 수학은 뭘까요? 과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의 의미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면 수학적으로 엄밀한 말을 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수학책에는 답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는 해설집이 좋은 참고서가 인기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대부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답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철저한 사고력 중심으로
개념을 철저히 이해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면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토론 수업 그리고 그룹 세미나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동아리 이런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앤드루 와일즈 페르마 라스트 세어렘을 풀었던 앤드루 와일즈의 명연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 연설을 2001년 미국 워싱턴 DC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마지막 날 폐막 연설에서 한 동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앤드루 와일즈 어드레스 치면은 나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IMO 참가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IMO 지난 5일 동안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경험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학 세계에서의 프로 전문적 수학자로서의 일들하고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IMO 컨테스턴트 여러분들 IMO 참가자들은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가급적 많이 푸는 대회를 지금 치르고 이제 막 끝나는데 전문적인 수학자가 되려면 안 풀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스태미나, 체력도 중요하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윌파워,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분의 연설문에 There is no substitute for hard work.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더 중요한 거, 좋은 수학 문제를 고르는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수학 문제를 고르면 난제라고 해서 난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역량과 능력에 맞는 문제를 잘 골라야 되는데 난제에 가까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난제에 가까운 좋은 문제를 고르면 그 문제를 발전시키고 해결하려는 데 있어서 페이스, 신실함을 보여달라. 이런 겁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하나. 어떻게 안 풀린 문제들을 알게 되며 그 중에서 좋은 문제를 어떻게 고르느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30대에 결국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학문적 소통의 중요성과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누구일까요? 앤드루 와일즈, 페르마 라스트 세어렘.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이꼴 G의 n승에서 n이 3 이상이면 정수해가 없다는 페르마 정리의 증명을 최초로 하신 분이고요. 그 이후에 더 간단한 해법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 문제를 처음 발표했을 때 제가 여기 뉴욕에서 유학 생활할 때인데 토요일 날 뉴욕 타임즈에 대서특필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앤드루 와일스의 증명이 틀렸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문제에 갭이 있다 라고 말하고 앤드루 와일스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에 들어갑니다. 6개월 이상 침묵하는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프린스턴 대학 학과장 니콜라스 카츠가 더 이상 침묵하면 우리 프린스턴 수학과의 명성이 저해되니 증명을 철회하든지 6개월 내로 증명을 보강해라 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앤드루 와일스 교수의 얼굴 상태는 거의 반쪽이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 자기가
박사학위를 준 여러 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자기의 업적을 뺏어가지 않을 만한 교수를 부릅니다. 아래에 있죠? 리차드 테일러를 부릅니다. 너 내가 하는 고충이 뭔지 알지? 예, 잘 압니다, 선생님. 나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네. 자, 정수론하는 많은 수학자들이 이 논문에 갭이 있다고 하는 걸 너도 알지? 압니다. 동의하냐? 동의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갭을 메꿔보자. 자, 앤드루 와이즈는 테일러 앞에서 자기의 모든 증명을 깨알같이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갭을 테일러와 함께 메꿉니다. 예. 해케 알지브라라는 새로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페르마 라스트 세오렘은 뭐라고 기록되게 되느냐? 앤드루 와일즈의 proof with the assistance of 리차드 테일러. 그 이후로 테일러도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됩니다. 예, 수많은 정수론의 컨젝처, 가설, 난제를 한 5개 정도는 풀고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돼서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주겠습니다. 수학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즐기는 방법이 뭘까? 자, 토론을 즐기고 그룹 스터디를 즐겨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다 가보시면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리튼 퀄리파잉이 있지만 더 중요한 오랄 퀄리파잉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서 심사위원들 4명이 박사과정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필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너가 공부한 것이 뭐야? 공부를 쭉 말하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서 학생이 답하는 것을 보고 답을 하는 것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의 답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때 순발력과 기본적인 아주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오랄 퀄리파잉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해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이상의 모든 수학책에는 답이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답이라고 확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과정이 좀 틀려도 문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잘 둬야 합니다. 수학자라는 친구 옆에서 생활하라. 운동선수 또 수학,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그들이 있는 그룹의 레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학적으로 내가 엄밀한가? 내가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가를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친구들과는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엄밀성과 또 엄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90%를 이해한다. 10%가 자기 뇌의 구조에서 바이러스가 돼서 90% 이해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은 90% 이해하고 10%를 남겨두는 것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100%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10%를 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그룹, 좋은 친구, 그리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이렇게 되새김을 하면서 10%를 메꾸면 굉장히 수학이 즐겁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학자가 되면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영어 토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제화되는 데 있어서 영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